회사 동료가 불쑥 내게 휴대폰을 내밀던 그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화면 속에는 내 아내 한유정이 있었다. 청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 사진의 각도, 시간, 표정까지 더는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선명했다.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손끝은 떨려 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았다. 형, 지금은 따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증거가 필요해요. 동료의 한마디가 내 분노를 붙잡았다. 그날 이후 나는 오직 하나만을 준비했다. 유정의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차량 GPS 기록, 그리고 탐정 보고서까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증거들이 내 손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다. 내가 걸어온 30년의 인생과 가정을 배신한 대가 그 결산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7살 서인규다. 지난 30년 넘게 내 인생은 오직 일터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반복뿐이었다.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버텼고 그 대가로 안정된 자리를 지켜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버는 기계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가정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집은 더 이상 온기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다. 아침 식탁에는 말라붙은 반찬이 덩그러니 놓였고 저녁은 각자 따로 흩어져 먹는 날이 잦았다. 유정과의 대화라야 생활비나 일정 조율 같은 무미건조한 것들 뿐이었고 웃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그녀는 밤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말로 채울 수 없는 틈이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대충 묶고 나가던 머리를 곱게 말리고 화장도 더 공들여 하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귀가가 늦어지는 날도 많아졌다. 이유를 묻으면 친구 모임이라거나 회사 일 때문이라는 뻔한 답이 돌아왔지만 씻지도 않은 채 휴대폰을 붙잡고 혼자 피식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확신은 없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직감은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직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형,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근처 카페 구석에 앉자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내 아내, 한유정. 청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사진의 각도, 시간, 표정까지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선명했다.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았다. 손이 떨려 커피잔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료의 한마디가 내 분노를 억눌렀다. 형, 지금 당장 따지면 안 돼요. 화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건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폭발하는 대신 차갑게 식혀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먼저 유정의 카드 내역부터 뒤졌다. 청담의 카페, 강남의 고급 식당, 그리고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레지던스 호텔 영수증이 연이어 찍혀 있었다. 차량 GPS 기록까지 확인했을 때는 여의도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머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이쯤 되니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았다. 결정타는 탐정 보고서였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내 손에 들어온 보고서는 차갑게 정리된 날짜와 사진, 기록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장면, 밤늦게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 그리고 이른 아침 나란히 나오던 장면까지 더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은 감각이 내 몸을 지배했다. 이제는 단순히 화를 낼 순간이 아니었다. 무너뜨릴 차례였다. 나는 곧장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낯선 회의실 안에서 변호사는 묵묵히 내 말을 들었다. 증거 하나하나를 확인하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정리했다. 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탐정 보고서까지 이 정도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나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물었다.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안이 명백하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간남에게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역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판결문처럼 차갑게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강남의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어른거렸다. 반드시 그녀를 끝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결심. 내가 쌓아온 세월과 희생을 배신한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치르게 하리라. 그날 밤 집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열쇠가 탁자 위에 내려앉는 소리, 발자국이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한유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왔지만 이미 테이블 위의 봉투가 그녀의 목소리를 막아섰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숨조차 가다듬지 못하게 단호하게 내뱉었다. 펴봐라. 유정의 손끝이 봉투를 열고 첫 장을 꺼낸 순간 얼굴이 허물어졌다. 사진 속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웃는 그녀와 박도현. 너무도 선명했고 변명은 불가능했다. 이어진 카카오톡 캡처에는 짧은 농담, 가벼운 말투, 한때 나와 나누던 말들이 다른 남자와의 은밀한 언어로 바뀌어 있었다. 장마다 넘길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된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유정은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고개를 저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주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꺼낼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2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이혼 서류, 다른 하나는 차용증이었다. 금액은 5천만 원. 위자료, 조사비,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산정된 액수였다. 사인해라. 감정이 배제된 짧은 한마디. 마치 업무 지시처럼 던져진 그 말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펜이 종이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잉크 줄이 비틀렸고 결국 그녀의 이름이 서류 위에 찍혔다. 도장까지 찍힌 순간 그 모든 절차가 내게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더 이상 되돌릴 것도 붙잡을 것도 없었다. 유정이 입을 열려는 찰나 나는 잘라 말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중에 연락하겠다. 목소리는 감정이 제거된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옷가지 몇 벌과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발걸음은 휘청였고 신발끈을 매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남겼다. 나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 안에는 빗소리만이 잔잔히 울렸다. 그 빗줄기가 그녀의 등을 삼키듯 나갔고 내 가슴 속에는 이미 얼어붙은 허탈만 남았다. 그녀가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간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으니 그녀보다 먼저 가야 했다. 나는 한 발 앞서 그녀의 부모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다. 김명자의 얼굴은 놀람과 당혹, 그리고 본능적인 연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사진, 카카오톡 캡처, 호텔 영수증, 그리고 민간조사업체가 정리한 보고서가 한 대 들어있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한병수는 신문을 덮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조용히 서류를 펼치자 표정이 굳어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참을 본 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군. 결국 우리 집안까지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그 말에는 분노도 연민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의 체면과 앞으로 닥칠 불편한 현실을 먼저 계산하는 그런 냉정함이었다. 김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말했다. 인규 씨, 우리 유정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딸이 잘못을 했더라도 아직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질 듯했다. 나는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태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하겠습니다. 내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다만 법적 현실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을 뿐이다. 김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병수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내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안 체면도 그렇고 이 문제는 우리도 피해가 크겠구나. 그 말은 딸의 잘못을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가문과 자기의 이치가 엉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의 현실적 계산이었다. 김명자는 마지막으로 애원을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단단함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정리했다. 제가 원하는 건 감정적 응징이 아닙니다. 적당한 합의와 책임입니다. 태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나설 때 나는 느꼈다. 친정이라는 마지막 피난처마저 이제는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그 비늘 하나가 떨어지면 그녀가 기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내가 설계한 건 바로 그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이었다. 거리로 나서자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짝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법정과 서류,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마주하게 될 결과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제 개인의 분노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덮으며 울먹였다. 인규 씨, 우리 유정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아직 애도 있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필요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대가일 뿐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한병수는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명자의 울음은 잔잔히 번졌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집을 나서며 나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유정이 친정에 가면 잠시 부모의 품에서 위로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김명자는 젖은 코트를 벗겨주고 어린 시절처럼 머리를 닦아주며 딸을 달랬고 한병수는 체념 섞인 한숨으로 내가 원래 혼자서는 못하는 애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유정은 부모의 품이 곧 해결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있었다.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준비해 두었고 그 절차는 곧 실행에 옮겨질 참이었다. 며칠 뒤 그 집 초인종이 울렸다. 김명자가 받아든 봉투 위에는 내 이름과 변호사 사무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가 열리자 차갑게 인쇄된 증거들이 흩어졌다.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차량 GPS 기록, 민간 조사업체의 보고서,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김명자는 말문이 막힌 채 종이를 덮었고 한병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다. 방 안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태도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저 법적 현실을 설명한 문장이었을 뿐이다. 김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봉투를 챙겼다. 그 집을 나섰을 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친정이라는 마지막 피난처마저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거리를 걸으며 빗방울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을 보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다. 남은 건 법정과 서류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마주하게 될 결과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제 개인의 분노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충분하고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독이며 울먹였다. 인규 씨, 우리 유정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아직 아이도 있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필요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건조했고 흔들림은 없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한병수는 눈을 감은 듯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고 김명자의 울음은 잔잔히 번졌다. 그러나 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나서며 이미 알았다. 친정이라는 마지막 피난처마저 흔들릴 것이며 그녀가 기대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질 것임을. 며칠 뒤 그 집 초인종이 울렸다. 김명자가 받아든 봉투에는 내 이름과 변호사 사무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내용 증명과 함께 증거를 정리한 문서와 합의서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조사 비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산정한 금액 5천만 원, 그리고 상환 조건이 년 안에 일시 상환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었다. 김명자가 끝내 눈물을 흘리며 유정의 손을 잡았다고. 이제라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한다. 더는 우리가 막아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가방을 챙겨주었다고 했다. 안에는 세면도구 몇 개와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장모의 눈빛에는 분명 연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붙잡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미는 손절의 표시였다. 한병수는 딸을 향해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담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도 결국 남에게 기대려 하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까지 무너뜨릴 순 없다. 나가라. 스스로 살아라. 그 말은 분노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고 오히려 더 잔혹했다. 유정은 울며 애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의 등 뒤로 결국 문이 닫혔다. 부모의 집조차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다. 유정은 원룸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은 공책을 꺼냈다고 했다. 표지는 낡은 줄노트, 구겨진 모서리에 얼룩까지 남아있었다. 그녀는 날짜를 적고 오늘 번 돈과 쓴 돈을 줄 맞춰 기록했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산 삼박김밥 하나, 컵라면 2개, 그것마저도 빨간 펜으로 지출이라 표시해 놓았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은 빚을 적을 때마다 한숨이 길어졌다고 했다. 그 순간 방 안은 숫자만이 지배하는 감옥이었을 것이다. 한때는 부모의 그늘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던 여자가 이제는 휴지 한 롤 값까지 적어 넣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비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배신의 대가는 결국 계산기 앞에서 무너지는 법이다.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이 매일 그녀의 손가락을 짓눌렀다. 어머니 김명자가 건넸다는 300만 원은 유정의 노트 맨 앞장에 초기 잔액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그 금액은 빠르게 깎여 나갔고 대신 빚의 무게만 더 또렷해졌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상환 금액, 평범한 아르바이트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머릿속에는 편의점 계산원, 마트 백룸, 심지어는 유흥업소까지 스쳐갔다고 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낡은 책상 위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추는 그녀의 손끝,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목소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 부모도 남편도 세상 누구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남은 건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지하 원룸과 5천만 원 빚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몰골도 변해갔다고 했다. 머리는 빗지도 못해 엉켜 있었고 옷은 늘 구겨져 있었다. 살은 빠져 얼굴이 움푹 꺼졌으며 지하철역 벤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어떤 날은 노량진 골목 어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그녀를 본 사람이 나에게 귀띔해 주었다. 정말 몰락한 사람 같더군요. 그 말은 나에게 이상한 쾌감을 주었다. 한때 체면과 안락함만 줬던 여자가 이제는 구걸하는 눈빛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더 참혹한 건 사회의 시선이었다. 원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았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더라. 빚에 쫓긴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배신자의 얼굴에 덧씌워지는 낙인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뿐이다. 나는 또 들었다. 어느 날 유정이 알바 사이트에서 고수입, 경력 무관, 신원 보장이라는 문구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광고 사진 속 여자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무엇을 견디고 만들어진 표정인지 군간도 못한 채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지원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도 결국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얇은 벽 너머의 인기척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중얼거렸다고 한다. 나만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해? 그 남자는 아무도 탓하지 않잖아. 나는 그 말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배신의 무게를 끝내 자기 합리화로 덮으려는 비겁한 변명. 하지만 그 순간조차 그녀는 아직 현실을 모른 채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이다. 며칠 뒤 결국 그 버튼을 눌렀다고 했다. 며칠 후 휴대폰으로 면접 일정이 도착했고 오후 2시 낡은 빌딩 3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날 건물 앞까지 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바퀴나 주위를 맴돈 뒤 카페로 들어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시계를 바라보다가 결국 면접을 포기했다고 한다. 커피는 식고 그녀의 눈빛은 더 텅 비어갔다. 또 다른 날 시청 창구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국민연금은 면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든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휴대폰은 울렸고 화면에는 다시 같은 광고가 떠 있었다. 초보 환영, 하루 30만 원 이상. 며칠 전 들어가지 못한 바로 그곳의 이름이었다. 나는 이 모든 얘기를 전해 들으며 알았다. 그녀가 점점 더 끝을 향해 간다는 것을.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길 위에 있다는 걸. 배신자의 삶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법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회사로 돌아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안쓰러운 동정과 뒷말이 섞여 있었지만 그날 이후에는 조심스러운 경계와 묵직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잠깐 멈칫하며 눈길을 주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마치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가정사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두려움의 실체라도 된 것처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랬다. 맞은편에 앉은 후배 하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장님 결국 해내셨네요. 저는 솔직히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만 씹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동정도 험담도 없었다. 대신 경계심과 묵직한 존중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른 동료는 복도에서 나를 붙잡고 낮게 속삭였다. 저도 집안일 때문에 힘듭니다. 혹시 어떻게 버티셨는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견뎌낸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사적인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자 교훈이었다는 것을.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과거를 떠올렸다. 지난 30년 나는 일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땀 흘려 돈을 벌고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먹이고 입히는 것이 내 전부였다. 그 희생이 결국 가정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이러니였다.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남자라 불렸고 동네에서는 성실한 가장이라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작 내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화가 사라지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던 아내. 나는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벌어졌다. 이제 와 돌아보면 그 모든 신호는 명확했다. 다만 나는 외면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대가는 혹독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혹독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나는 회사 사람들을 피해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갑게만 보였다. 그렇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나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도 변했다. 어느 날 지인의 전화를 통해 알았다. 블라인드 게시판과 동네 커뮤니티에 내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결국 배신자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남편이 증거 다 모아서 법정까지 간 거래.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끝까지 책임지는 남자네.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았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미 흐름은 정해졌다. 그녀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나는 끝까지 버틴 남자로 불리고 있었다. 세상은 잔인하게 단순했다. 그리고 나는 그 단순함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시간이 더 흘러 동네에서의 반응도 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예전에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웃으실 수 있겠네요. 현관 앞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도 사실 다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그런데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셔서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말을 보태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질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짧은 고갯짓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은 뒷말도 들려왔다. 그래도 아내가 저렇게 된 건 안쓰럽지 않아? 그러나 그런 말도 결국은 곧 사라졌다. 현실은 잔혹하게도 명확했다. 누구도 배신자를 감싸지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강자에게로, 끝까지 버틴 쪽에게로 쏠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사에서, 동네에서, 사회에서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더 이상 비웃음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건 내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이름은 없었지만 수화기 넘어 첫 한마디에 나는 곧장 알아차렸다. 아버지, 저예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들 서준이었다. 29의 청년이 된 그는 집을 떠난 지 오래였다. 부부싸움 속에서 늘 중간에 끼어야 했던 날들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간 아이. 그런 서준이 마침내 내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우리는 시청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천장, 탁자 위에는 싸구려 수주령이 놓여 있었고 그는 조용히 잔을 채운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잔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를 몇 번, 마침내 고개를 들더니 낮게 말했다. 아버지 다 알았어요. 엄마 일도, 이혼도, 재판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결국 사실이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그래서 넌 누구 편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잔을 단숨에 비워내고는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 편입니다.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참아왔는지.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57회를 살아오며 눈물을 보이는 건 내 습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술잔을 다시 채우는 손길이 자꾸 떨렸다. 서준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회사 동료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엄마 얘기가 돌고 있다길래 믿기지 않아 찾아봤죠.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던 제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요.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대신 잔을 들이켰다. 쓰라린 알코올이 목구멍을 태웠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저도 이제 돈 벌고 제 삶 책임집니다. 아버지 혼자 짐 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할 겁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은 끝내 내 곁에 남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넌 날 원망하지 않느냐? 예전에 집을 떠날 때 내 눈빛은 날 원망하는 것 같았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땐 그랬습니다. 늘 싸우는 부모 밑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원망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짧게 대답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됐다. 식당 안은 소란스러웠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흘렀다. 서준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소식도 들었습니다. 원룸에 살면서 많이 힘들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손 내밀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는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이 남긴 흔적은 깊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깡밖을 나선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네온사인이 빗방울에 흩어져 흔들렸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불빛이 퍼져나갔다. 서준은 우산을 펼쳐 내 쪽으로 기울였다. 아버지, 괜찮죠?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한유정은 이제 내 곁에 없다. 그녀는 노량진의 지하 원룸에서 얇은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남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할 것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비, 줄어들지 않는 잔해,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외로운 나날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배신의 대가였다. 나는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래 견뎌온 세월 속에서 내게 남은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오히려 싸늘한 실감이었다. 그녀가 무너질 때 나는 이미 끝까지 계산해두었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고 있었다. 반면 나는 아들과 함께 서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가정은 무너졌지만 피는 남았고 그 피가 다시 나를 붙잡아 주었다. 서준의 존재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 남은 유일한 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둑한 거실에 불이 켜졌다. 빛이 벽과 바닥에 번지며 희미하게 따뜻한 색을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가만히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지난 30년이 머릿속에서 스쳐갔다. 나를 짓누르던 서류, 증거, 싸늘한 대화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믿음들까지.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기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 목소리는 분노도 한숨도 아닌 오래된 고통을 밀어낸 사람의 선언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